전자전기 컴퓨터학과 학생들 중에 기말 시험이 시간이 겹친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래요? 아닌가? 겹치는 학생 시험 시간이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텐데 겹칠 리가 없는데 혹시 기말 시험 시간이 다른 과목과 겹치는 학생이 없습니까? 예. 어떻게 겹쳐요? 그럼 시험 시간이 강의 시간하고 상관없이 짜져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12일인가요 시험이? 그날 오후 3시부터 시험 있나요? 다른 과목? 몇 시까지? 허허. 그러면 예,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몇이나 되죠? 한번 써들어 보세요. 예.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죠. 예, 지금 강의실이 춥나요? 난 몰랐네. 혼자 떠드느라고. 무슨 대책이 있나요, 우리 조교들? 대책 있어요? 전화하고 있어요? 예. 원래 공부를 할 때는 좀 추워도 참고 해야죠, 뭐. 예. 지금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있다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두 학생 의견을 일단 소개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공학부의 정현진 학생, 그리고 법학과의 이화형 학생, 두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수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비교하신 내용 중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느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감정상 느끼기에는 결선 투표제가 피라고의 투표제, 즉 악의를 가려내는 투표가 더욱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사견으로는 다수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에 있어서도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발생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개인의 민의도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최대한 민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1인을 당선시키는데 최대한 민의를 소중히 다루어 어제지는 민의가 없어야 하고 다수가 타당히 생각하는 방면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정영진 학생. 그 취지만 설명하면 이제 다 안 읽어도. 교수님께서 쓰신 경제학 카페를 읽어보았는데,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해놓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나 정당, 언론기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선거 판세를 다 파악을 하면서도 그 결과를 왜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건지, 결국 정당 언론사에서 전략적 투표를 유도하게 돼서 유권자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운데 박수라도 좀 치시죠. 두 학생 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 언어라는 게 참 어떨 때는 힘든데요, 전달을 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든 합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규칙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규칙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유도하는 규칙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이게 아주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꼭 나쁜 사람인 거는 아니거든요. 뭐 괜찮은 사람도 있죠. 아주 훌륭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처럼 각각의 선거제도는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 무결하게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도 사이에는 약간의 우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히 어떤 제도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때 가장 문제가 적은 규칙들이 있죠. 예컨대 결선투표제 같은 것은 있는 게 낫죠. 그것은 뭐 결선투표제라는 것도 완벽하게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당선된 사람의 득표율을 과반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집단적 의사결정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결선투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이 없었을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소위 6.29 선언으로 노태우 대표, 그 당시 민정당 대표가 대통령 직선제와 개헌 이걸 다 받아들인다, 정치범 석방한다 뭐 등등을 발표를 했죠. 6.29 선언. 전두환 씨는 그게 자기가 다 기획해가지고 노태우 씨한테 공을 돌리기 위해서 작전선거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소위 1로 3김, 노태우 씨와 3김 씨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선거규칙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뭐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만들지 않은 것은 각각 다른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유력 후보들이 요행을 바라는 심리에서 아마 결선투표제를 안 만들지 않았을까. 결선투표 없는 단순다수 제도에 합의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때 결선투표를 했으면 김영삼 씨가 2등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랬으면 3당 합당 안 하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태우 씨가 1등, 김영삼 씨가 2등, 김대중 씨가 3등, 김종필 씨가 4등 이렇게 했는데, 아마 결선투표를 치렀으면 틀림없이 그때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제도가 더 좋다 이런 것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제도는 1로 3김 시대에 각 특정 지역을 배타적 지지 기반으로 깔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이제 1987년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이걸 바꾸려면 합리적인 제일 의회 정치의 합리적인 제도는 역시 독일식 제도라고 말할 수 있죠. 독일식 제도는 이건 이제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도 다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학생 질문에 왜 여론조사를 할 권리는 자유는 주면서 발표를 못하게 하느냐. 옛날에는 선거 기간 중에는 발표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투표일 7일 전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죠. 심지어 8일 전에 해놓고 이틀 전에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그 이제 우세한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권자는 주권자죠.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는 다 알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지금 감추는 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죠. 미국 선거 보셨지만 투표 전날까지 여론조사 결과 다 나오고 투표 당일날도 투표가 종료된과 동시에 개표가 일찍 되는 지역부터 출구조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그렇게 일주일씩 보름씩 못하게 하는 나라는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과 후보자, 언론사,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한편으로 유권자를 다른 편으로 나누어서 정보 불균형을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법률이죠.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로 지금 단축은 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정당과 후보자가 아는 정보를 유권자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런 제도고요. 이것은 국민이 모르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들이 작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정보는 권력이니까 국민들한테 권력을 주기 싫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일식 제도를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독일식 제도는 전체 의석이 아마 그 600석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컨대 600석이라고 합시다. 통일되고 나서 의석이 좀 더 늘었을 텐데 통일 전에도 아마 600석이었을 겁니다. 한 600석이라고 가정을 하면 표를 두 번 찍죠. 우리처럼 후보자에게 찍고 정당에게 찍습니다. 그러면 각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표 득표율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5%의 정당 지지표를 획득한 정당은 그러면 15석 아니지 30석을 받게 되죠. 600석이니까 전체가. 그러면 일단 5%니까 이제 무효표나 혹은 무소속표 이런 걸 다 빼고 군소정당 5% 득표율을 넘지 못하는 군소정당표를 다 빼버리고 5% 넘게 득표한 정당들의 표수만 합친 다음에 그 점유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점유율이 유효표 점유율이 10%가 되면 60석을 받게 돼 있죠. 근데 그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60명 전체를 비례대표로 받습니다. 비례대표는 그게 독일이 지금 16개 연방주가 16개인가 있을 텐데 15개인가 16개. 그래서 각 인구 비례로 할당되어 있는 숫자별로 리스트를 주별로 미리 공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의 득표율대로 나눠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받게 돼 있죠. 숫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지역구 당선자는 인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로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국민의 정당 선호도가 의석 구조로 곧바로 반영되는 그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제도는 신생정당이 진입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5%만 얻으면 곧바로 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연정, 소연정, 그러니까 중도 좌파 연정, 중도 우파 연정 혹은 좌우 대연정, 지금 대연정을 하고 있죠. 앙헬라 메르켈, 김인년 당수가 총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녹색당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한 50석 넘게 가지고 있을 텐데
녹색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낸 것이 지난번 선거가 처음이었습니다. 연방의회에 들어온 것은 86년도인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 당시 요시카 피셔 나는 달린다. 뚱뚱하게 이런 사람이 살 빼가지고 그때 책 내고 그랬죠. 그분이 68혁명, 1968년도 유럽 학생혁명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운동화 신고 주의회에 들어와서 선서했다가 굉장히 히트를 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녹색당이 20여 년 넘게 연방의회에 있었는데 지역구 당선자는 20년 만에 처음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석, 50석, 60석의 의석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이제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진입장벽이 낮고 정당 사이의 연합을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지역구 숫자로 우선 지역구에서 하고 정당 득표율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누는 비례대표 비율이 지금 전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여서 지난번 대선도 총선도 비슷했지만 2004년 총선을 예를 들면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8% 지지를 받고 52%의 의석을 가져갔죠. 한나라당이 36%의 정당 지지를 얻고 41% 넘는 의석을 가져갔고요. 민주노동당은 13%의 지지를 받고도 3%의 의석밖에 가져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 그것이 곧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지지인데 그것과 의석 구조가 굉장히 괴리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제도의 특징인데요. 이걸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꿀 권한이 국회에 있거든요. 국회의 주요 정당들은 전부 지금 제도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스님 보고 자기 머리 자기 깎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죠. 기존의 거대 정당들, 주요 정당들이 전부 현행 제도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 제도 아래에서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 아래에서는 그 비례대표가 이렇게 적고 그리고 각 정당이 이 특정 지역을 배타적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는 신생 정당이 진입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13% 받았다가 이번에는 반토막이 났죠. 의석은 반토막도 더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국민 만족도가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제도라는 것은 일단 그 제도의 수혜자들이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나면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 질문 중에 지역주의에 대한 걸 묻기도 하고 했는데요. 관계되는 얘기들을 좀 해보죠. 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정당 간의 경쟁이 있어야죠. 정당 간의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결정하는 게 선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서로 다른 공공재 패키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떤 정당은 보육 지원을 하겠다, 교육에 예산 많이 쓰겠다, 또 어떤 정당은 길 내고 비행장 닦고 하는데 돈 많이 쓰겠다, 또는 어떤 정당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비스를 많이 하겠다, 어떤 정당은 세금을 줄여주고 서비스도 줄이겠다. 이게 다 패키지거든요.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복지 감축,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라면, 증세 또는 지금처럼 세금 계속 걷고, 복지 지출 늘리고, 약자를 위해서 돈 더 많이 쓰고, 이런 게 또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각 정당들은 그런 정책 패키지를 대표하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이 국민들 마음에 더 와닿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이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정당들이 자기 패키지를 선보이고 거기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정책 패키지가 힘을 얻게 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치와 국민들의 요구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산적인 정치, 좋은 정치라는 것은 어떤 정치냐?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망, 요구, 정책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치와 입법에 그대로 반영해 주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 규정입니다.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공공재 공급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 뜻에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재 패키지가 제공될 수 있는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정치는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책도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공급자 사이에 경쟁이 없으면 소비자가 봉이 되죠. 그렇습니다. 독점 기업은 소비자를 착취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일반 시장, 상품 시장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정치에도 적용이 되죠. 정치적 경쟁에는 여러 형식의 경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단순한 경쟁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정치적 경쟁이 작동하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당들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게 되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이면 원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건데요. 1차원적인 입지 경쟁,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호텔링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호텔링 게임. 호텔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호텔링이라는 학자가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호텔링 게임인데 이제 이 학자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호텔을 예를 드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텔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는데 호텔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호텔링이라는 학자가 상당한 정도 경쟁 이론에서 많은 모델을 만든 학자인데 이 사람이 제시한 모델을 아주 더 축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 그렸다. 위치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 C는 이제 conservative, 보수입니다. 보수. 이게 이쪽 골목길의 끝에 P, progressive, 진보입니다. 골목이 있어요. 마을길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디멘저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호텔이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죠. 호텔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식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은 다른 거는 안 보고 이제 그 호텔이 자기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또는 편의점이라고 합시다. 편의점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고 어느 편의점에 갈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른 요소는 없다. 편의점 주인하고 친하다든가 뭐 학교 후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먼데 일부러 간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그 편의점 사이에 무슨 품질 차이도 별로 없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편의점에 가게 되겠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거리에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어요. 24시간 편의점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마을에 편의점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어디다가 만들까요? 중간에 착한 학생이네. 다른 답. 우리 집 앞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대답이네. 어디 만들까요? anywhere. 아무 곳에나. 아무 곳에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독점이니까.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 갈 사람은 거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데나 편의점을 만들어도 결과는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서 여기다가 편의점을 1호점이에요. 1호점. 편의점을 세웠습니다. 그냥 여기가 자기 집이 여기 있어서 여기 세웠다고 하죠. 자기 집이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출퇴근이 좋으니까 또는 거기 빈터가 있어서 또는 마침 거기 가게가 하나 임대가 나와 있어서 거기 얻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편의점을 갈 땐 다 저기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좀 벌었어요. 서비스도 좀 불친절하고. 왜냐하면 자기 집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손님이 좀 벅벅대면 틱틱거리기도 하고, 예, 유통기한 지난 것도 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을 좀 벌어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가 보더니, 편의점에서 돈 벌었네? 가보면 손님도 많고, 나도 편의점을 내야지. 그래서 새로운 뉴커머가 옵니다. 원래 초과 이윤이 있는 곳에는 경쟁자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2호 편의점, 두 번째 편의점을 내려고 합니다. 어디 내면 좋을까요? 이때부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여러분 다 알겠죠? 여기? 어디? 여기? 바로 옆에. 예, 좋습니다. 여기 2호점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라고 그러면 그럼 시장 점유율이 예, 우리가 가정한 대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간다. 그렇게 가정하면 금방 예, 시장의 3분의 1을 2번 편의점이 잡아먹게 되죠. 그렇죠? 1번은 갑자기 마켓 쉐어가 3분의 1로 팍 줄어듭니다. 둘 사이에 경쟁이 시작되겠죠. 이제는 사람들이 단순히 거리만을 따지지 않고 예, 종업원이 인사를 잘하는지 물건이 신선한지 그죠? 멜라민 등급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하면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실 2번은 답이 아닐지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 편의점을 내는 사람이 저 바로 붙여서 내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길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마을에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편의점 2개로도 부족하다. 2개의 편의점 모두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이윤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뉴커머가 또 오겠죠. 그럼 그 친구는 어디다 할까요? 여기 3번에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2번은 바로 문 닫아야죠. 2번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다면 바보죠. 더 이상의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여기다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뉴커머가 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번 자리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사람은 사유하는 동물이니까 지성을 가진 존재니까 예측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두 번째 편의점은 어디쯤 들었을까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욕심을 부리면 새로운 도전자가 새로 진입하기를 좀 어렵게 만드는 위치에 가야 되겠다. 예컨대 조금 1번한테 더 내주고 내가 여기쯤 자리를 잡으면 여기 한 60% 여기가 3분의 2 되는데 잡으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1번은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마켓 쉐어를 가지고 나는 한 60% 정도 가지고 저쪽은 한 40% 가지고 그럼 내가 좀 이익인데 여기가 좀 좁으니까 딴 놈이 여기 들어와봐야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포지셔닝 게임이거든요. 언제까지 뉴커머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기존의 시장이 얼마나 큰가, 기존 공급자가 얼마만큼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시장을 분할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항구적으로 뉴커머가 안 들어와요. 그 확신이 있다고 싶다. 확신이 있다고. 그런 뉴커머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1번 공급자와 2번 공급자 모두에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나중 들어온 친구가 좀 유리하죠, 현재로서는. 1번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가게를 계속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가운데 잘라먹는 게 많아지니까. 그 왼쪽 2번 편의점도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니까 자꾸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가다 보면 두 개의 편의점이 비슷한 위치에 딱 놓이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수렴. 여러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 차이가 크다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당 혹은 좌파 정당과 또는 보수당 우파 정당의 정책 차이만큼 정책 차이가 크지 않아요. 미국은 양당제 국가거든요. 미국같이 공화당과 민주당 외에는 다른 뉴커머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정당이 자꾸 수렴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양당제에서 거대한 두 개의 정당이 양당제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정책의 수렴 현상이
자꾸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계속 경쟁자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자기 쪽으로 포섭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중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 사이에 정책 차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수렴 현상을 보이게 돼 있죠. 이 포지셔닝 게임 또는 호텔링 모델이라는 것은 거대 정당들의 정책이 왜 서로 수렴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입니다. 여러분, 세탁기 시장을 보면 두드려 빠는 세탁기, 돌려 빠는 세탁기, 거품을 만드는 방울 세탁기, 요즘 드럼 세탁기,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해서 삶는 세탁기, 온갖 게 다 나오죠. 어느 회사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이 금방 그것을 모방합니다.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책은 경쟁당이 내놓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이미테이션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정당들은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게 호텔링 게임인데요. 만약 두 정당이 이제 정당으로 바꿉니다. 편의점에서. 자,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이 원 디멘셔널 모델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제일 진보적인 유권자부터, 그죠? 진보적인 유권자는 예컨대 큰 정부, 높은 세금, 다양하고 품질 좋은 공적 서비스, 이런 패키지를 원하는 유권자, 또는 국유화, 생산 수단의 국유화, 그죠? 뭐든지 국가가 공급하는 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맨 오른쪽에는 컨서버티브, 보수 유권자가 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맨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를 가장 진보적인 사람부터 가장 보수적인 사람까지 차례차례 스펙트럼별로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가는 것처럼 자기의 정책적 지향과 가장 유사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정당에 내 표를 준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같은 상황이죠. 만약 정당이 두 개밖에 없다면 끊임없이 두 정당 등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은 중도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요동치기도 하겠지만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서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면 공화당이 좀 더 우쪽으로 가죠. 맥케인 같은 사람이 됐다면 좀 더 중도로 가겠죠. 오바마 같은 경우 미국 민주당은 좀 더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힐러리가 됐다면 그보다는 좀 더 중도로 왔을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특성에 따라서 다소간의 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렴한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백지 위에서 포지셔닝을 해서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정당들은 그냥 발생했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그게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쳤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뭉쳤던, 특정한 사상적인 혹은 이론적인 지향성을 중심으로 뭉쳤던, 어쨌든 정당들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포지셔닝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당 지형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정당 지형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제일 오른쪽에 여기 자유선진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울트라 라이트에 해당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북한에 삐라 뿌리는 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어제도 뿌렸죠? 김포에 가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정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국가보안법을 끝까지 지키자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자국 국민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모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려는 이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울트라 라이트는 자유선진당입니다. 북진통일론 거의 그런 노선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 이제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여기 친박연대. 이거 아직도 있죠? 한나라당 친박연대. 이제 친박연대는 박근혜 대표의 별동대 비슷한 거죠. 지금 그렇게 같은 정당입니다. 여기 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있습니다. 이 점유율이 합쳐서 10% 미만. 그렇죠? 10% 미만. 이 자유선진당이 한 6, 7% 정도 돼 있고.
한나라당이 여기 있고, 민주당이 어디쯤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예, 지금 민주당은 대체로 보면 여기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민주당. 옛날에는 조금 더 왼쪽, 중도 또는 왼쪽으로 가 있었던 시절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옛날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시절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중도개혁 노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개혁 노선이라는 것은 중도 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혁을 좌로 본다면 중도개혁이라고 할 때 대개 이것은 중도 우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성향 분석 이런 데이터를 봐도 역시 중도 우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운데 굉장히 큰 공백이 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여기를 먹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죠? 만약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여기를 먹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면 민주당이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조금 더 좌파적으로, 좀 더 진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개인은 여기쯤 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열린우리당은 과거에 여기쯤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한 여기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청와대 사이에서 늘 갈등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결별하고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확 이동을, 지금 큰 공백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제 왜 이것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중도 쪽으로 먹어 들어오지 못할까? 저기 저렇게 넓은 공백이, 정치적 공간이 있는데 왜 이 골목길의 맨 왼쪽에 편의점을 내놓고 우리 편의점은 다르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편리한 편의점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보면 서비스 정신이 좀 부족해요. 예, 자기 제품이 좋다는 그 자부심, 이런 것은 굉장히 드높고 실제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부정한 첨가물도 별로 넣지 않고, 과도한 이윤 추구욕에 물들어가지고 돈 되는 거면 아무나 갖다 놓는 그런 양심불량의 이 비즈니스도 안 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순진하게, 순결하게 잘 해나갑니다. 근데 물건이 안 나가요. 아주 소수의 단골 손님들만 유기농 식품, 저농약 농산물, 이런 거 찾는 분들, 그리고 커피도 착한 커피, 이런 거 공정무역 커피, 이런 거 찾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매우 적죠. 이 이야기는 정책 패키지 속에다가 저 중간 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반길 만한 것들을 넣어주라는 거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별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가게 앞에다가 입파, 다량 입파, 최신 무슨 제품 입파, 머리 좋아지는 우유, 이런 거 해서 걸어놨는데 좀 솔깃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맛도 괜찮고 값도 저렴하고 좋다, 이러면 단골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단골 손님만 오는 편의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중도 쪽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안 나오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저쪽이 가운데로 이동하리라는 것을 예측한다면 자기도 왼쪽으로 이동할 텐데, 저 왼쪽 공백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저 진보정당이 가운데로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당이. 왜냐? 자꾸 오른쪽으로 가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동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어제 보니까 8.5%. 대책이 없죠. 이 원디멘셔널 모델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라면 매우 훌륭하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무언가 잘 맞지를 않아요. 왜냐? 원디멘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분석한 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 세로축에 뭘 하나를 더 넣든가, 아니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걸 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하튼 지금 현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안 가고 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거죠, 투표에서. 마치 민노당 진보신당의 편의점 앞에 굉장히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 편의점은 사업 방침을 좀만 수정하면 대박이 날 텐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또는 민주당 사이에는 색강이 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 사이에는 한강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강조했잖아요. 한강 건너서 편의점 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영업 전략의 문제인데 사실 저 둘 사이에 색강이 있다 그랬는데 색강 차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색강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색강이 굉장히 넓죠. 지금 봐서. 근데 한강은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여기에 또 새로운 정당이 하나 들어올 것을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죠. 여기 정당 하나 만들면 대박인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 정당이 하나 더 생겨야 돼요. 독일 예를 들면 제일 오른쪽에 기사당이 있습니다. 기사당. CSU. 이게 뭐더라 약자가? 크리스틀리시에 소циалистische Union인가? 소циаль레 유니온. 그러니까 기독사회 당. 기독사회당. 기사당입니다. 기사당. 그러니까 크리스틀리시에 소ци알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사당 맞네. 기사당. 이건 바이에른주에만 있어요. 바이에른주에. 우리나라 경상도 같은 데인데 거기서는 기사당이 늘 과반수 득표를 거의 합니다. 수십 년간. 반세기 동안. 그 옛날에 젠트룸 파르타이라고 해서 중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당이 있었는데 그게 나치 때 해산이 됐거든요. 나치가 망하면서 하여튼 그 나치 들어서고 망하고 하는 과정에 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 기사연 또는 기사당을 우리 정당이라고 받아들이고 매번 50% 가까운 또는 넘는 표를 줍니다. 바이에른 밖으로 나가면 이 당은 없습니다. 오로지 바이에른주, 민헨 있는 데만 있고 나머지 전국을 커버하는 것은 기민연입니다. 이건 D는 데모크라틱에 해당되는 겁니다. 크리스틀리시의 데모크라티시 유니온. 기독 민주 연합 또는 기민당, 기독 민주당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죠. 기사연은 여기에 있고. 이게 아주 진짜 꼴 보수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게 아주 TV 토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3인당이 여기 있죠. 3인당 사회민주당. 이거는 이제 SPD 소циальдемократische Partei Deutschland. 그 SPD 독일 3인당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여튼 좀 위치가 좀 불안정하지만 녹색당 Die Grünen 당 이름이래요. 그냥 녹색. Die Grünen. Green입니다. Green. The Green. 그 여기는 이제 자매당이 이게 이제 동맹 90이라고 해서 Bündnis 90에서 동맹 90이라는 당이 자매당으로 돼서 한 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92년 총선인가에 서로 싸워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맥살잡이하고 그래서 갈라져서 따로 출마했다가 둘 다 5%를 못 넘겨서 4년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철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뭉쳐가지고 7% 넘게 득표해서 올라갔죠. 여기는 이제 옛날 독일 공산당 후신입니다. PDS. 철자만 다르죠. PDS는 하여튼 이게 뭐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옛날 동독에 있던 공산당 그 후신인 당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좌파 꼴통에 해당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못하니까 이 녹색당이 밀고 들어와서 3인당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잠식했어요.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가,
예, 중산층 주거지 이런 데 녹색당이 주로 3인당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서 연정을 하든가. 이것이 이제 예, 좌파 정록 연정이라는 겁니다. 정록. 빨간색, SPD는 빨간색, 정록 연정. 아, 여기 자유당이 있다. 자유당. 여기 FDP. 프라이하이틀리시의 데모크라티시의 파르타이에서 자유민주당. 이게 리버럴 정당입니다. 여기도 녹색당하고 당 규모가 비슷해요. 옛날에 독일 외교장관 유명한 사람이 이 당 소속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좌파 연정이 되든가 아니면 3인당과 자민당의 중도 좌파 연정이 되든가 아니면 자민당과 김인년 기사연까지 포함하는 기사단까지 포함하는 중도 우파 연정이 되든가 늘 이렇게 독일 정치는 그때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연정으로 과반수를 이루고 주니어 파트너한테 장관 3개 또는 4개 득표율이 적으면 2개 정도를 할애하죠. 전통적으로 외교장관을 주니어 파트너에게 주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요시카 피셔도 3인당과 연정을 하면서 외교장관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의석 구조가 어떻게 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지금은 이제 김인년하고 3인당이 대연정입니다. 이게 대연정, 좌우 대연정.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선거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지나치게 어느 정당이 오른쪽이라 왼쪽으로 경도되게 되면 그 공백을 파고들고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정당 구조가 만들어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정책 차이도 크지 않은 두 정당이 주로 경쟁하니까 둘이 연정하자 이러면 사쿠라, 그죠? 옛날식으로 뭐 사쿠라, 어떻게 뭐 별로 차이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나라당하고 연정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나니까 이때 자리받은 사람 다 쫓아내기 위해서 완장 차고 다니면서 막 난리잖아요. 죽기 살기로. 예. 근데 이제 우리 정치는 왜 그러면 우리 정당 구조는 실제 국민들의 정치적 지향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반해서 왜 중도우와 우익정당이 주로 경쟁하고 거기에 이 우익정당의 아류로서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이 이렇게 또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 충청도당만 하더라도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자유선진당까지 이회창 씨가 할 때까지 늘 부침을 거듭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 왔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유권자 이동성이라는 개념, 이동성. 그러니까 모빌리티입니다. 이동성.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유권자들이 집권당에 실망해서 집권당의 정책에 실망해서 야당 지지로 돌아서는 것. 야당 지지하다가 여당 지지로 돌아서는 건 잘 없어요. 어느 나라든. 집권 세력을 지지하다가 실망해서 오포지션 파티 쪽으로, 그러니까 반대당, 야당 쪽으로 지지를 바꾸는 정도를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유권자 이동성.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이동성과 똑같은 겁니다. 소비자들이 자기가 쓰는 어떤 물건, 어떤 메이커의 제품에 실망해서 다음번에 살 때는 다른 제품을 사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수요자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약 수요자들이 굉장히 둔감해서 그 제품의 하자가 있고 뭐 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산 물건을 계속 산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뭘 개선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냥 이지고잉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만들어서 팔면 다 팔리니까. 그러나 소비자들이 A 회사에서 B 회사로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동이 굉장히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늘 고객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공급자들은 품질 관리를 하고 품질 혁신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충 소비자 불만 처리 센터를 만들고 콜센터 만들고 그죠? AS 잘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정당들은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게 잘 없어요. 왜 없을까? 서비스 안 해도 계속 찍어주거든. 한국 유권자들은 모빌리티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 모빌리티가 너무 높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높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높으면 한 정당이 한 선거에서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의석 150석을 갖고 있던 정당이 유권자들이 실망해서 다 돌아서 버리면 그 다음에 의석이 한 개도 없어지죠. 극단적인 이제 모빌리티가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정당 발전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당들이 죽기 살기로 인기 영합 정책을 추구하면서 안 죽으려고 모든 정당들이 다 비슷비슷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치열한 경쟁은 제품 공급자 사이에 수렴을 가져와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동성이 너무 낮으면 공급자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늘 사주니까. 적정한 정도의 유권자 모빌리티가 정당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근데 우리 경우도 모빌리티가 꽤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왜곡된 형식으로 나타나 있죠. 대구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실망하면 박근혜 대표한테로 돌아서잖아요. 이것은 모빌리티가 아니죠. 예. 같은 회사 제품인데, 예, 줄푸세, 747 다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다른 브랜드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컨대 시공사라는 출판사에서 뭐 비룡소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 어린이 책 전문으로 내는. 그러니까 지금 큰 출판사들은 어른책, 어린이책 또는 소설책, 비소설 이런 것들을 전문화시킨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의 차이에 이렇게 제품명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같은 메이커, 같은 공급자가 내는 거죠. 왜? 왜 딴 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나라당이 영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연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못해도 계속 찍어주는 거, 사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 내 회사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은 가면 민주당이 아무리 죽을 써도 지금 지지율이 25%밖에 안 나온다는데 여론조사에. 그래도 선거하게 되면 또 대통령 선거하면 90% 받죠. 국회의원 선거하면 웬만하면 조한 후보들은 다 60%, 70% 이상 받고요. 그렇습니다. 혁신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죠. 유권자의 모빌리티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는 찍어줍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친박연대를 찍어줘요. 그래서 뭐 북구 같은 데서 달서구 이런 데 왕창 되잖아요. 호남에서도 친민주당 무소속 후보를 찍어줍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절대 한나라당은 안 찍어줘요. 한나라당 싫으면 민주노동당이라도 찍어주지. 그것도 안 찍어준다고요. 민주당 후보 아니면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 예,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 이 지역주의 혹은 지역구도 또는 지역정서라는 것이 유권자의 모빌리티를 크게 제약하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국민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른 정당 지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와 소망이 국회 의석 구조라든가 정책 패키지의 그 균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국민과 정치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예컨대 모 전자회사의 텔레비전, 냉장고 이걸 무조건 사줘요. 계속.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사주고 뭐 계속 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돈 뿌려서 잡혀가서 구속되면 또 그 당에서 추천한 후보 또 찍어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혁신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오로지 이 동네에서는 우리 회사는 여러분 겁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불량품을 계속 양산해도 그 회사 제품을 사주는 전자제품 시장과 비슷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호텔링 모델에서 우리가 봤던 정치적 성향, 요구의 스펙트럼 차이에 따르는 정당의 부침, 새로운 정당의 등장, 기존 정당의 퇴출, 그다음에 거대 정당의 몰락 또는 작은 정당의 성장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로서는 이렇게 관찰해 볼 때 무척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한번 이런 정서나 이런 구조가 형성되면 좀처럼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1987년도에 단순 다수결에 의한 대통령 선거제도, 예, 결선 투표가 없는 제도, 그리고 결선 투표가 없는 소선거구 제도,
아주 적은 소위 비례대표, 그리고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정치시장, 이것이 87년도에 한번 형성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치 구조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기존의 이 모든 권력 집단은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허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은 이론적으로 볼 때 어떤 제도도 완벽히 합리적인 제도는 없다.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꼭 다른 나라의 제도보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제도 사이에 약간의 합리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제도는 나쁜 제도고 다른 나라 제도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제도도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배를 반드시 승인해야만 한다. 그 동시에 이것이 완벽히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파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소수파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 그리고 그렇게 완벽히 합리적인 제도가 없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고요. 우리의 정치 지형이, 우리나라의 정당 지형이 그와 같은 어떤 이론에 비춰볼 때 왜 상당히 불합리할 정도로 이렇게 고착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유권자의 모빌리티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진정 정책 패키지에 따른 대안을 발견하기보다는 계속 구매하던 회사의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자들이 어떤 혁신도 하지 않는다. 계속 돈 받고 공천하고, 예, 돈 주고 공천받은 사람 돈 뿌리다가 잡혀가고, 그렇죠? 그 일들이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당선 무효가 된 지역에 다시 그 정당이 공천하면 다시 당선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제도적인 허점뿐만 아니라 정치 정당을 실제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정당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질 텐데, 그나마 현 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현 제도에서 불리하게 처우받고 있는 진보 정당들이, 예, 이 조건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자세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쪽으로, 예, 노력해서 좀이라도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공공재의 공급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모차 엄마들 잡아가고 예비군 입은 사람들 데려가고, 예, 인터넷에 무슨 모욕죄 만들어서 족쇄 채우고 이런 식의 공공재가 공급되지는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예고한 대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경제 이론의 바다를 다 헤엄칠 수는 없지만 그 해변가에 가서 짠맛을 조금 보는 정도의 소비자 행동 이론에 대한, 예, 그런 이론적 고찰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